제가 영상 찍으니까 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에러 먹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PC 영상 제작해서 올리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저보고 턱조가리 주먹에 한 방 맞았냐, 그렇게 이제 댓글 남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청소년이나 뭐 어린이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막내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어금니 쪽에 이빨을 밀어가지고 현재 이 앞쪽에 이빨이 지금 삐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그전에는 좀 가지런하게 있었는데, 삐뚤어져가지고, 현재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막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막니가 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발음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빨이 빠졌잖아요. 앞에 그 위쪽에 이빨이 빠져가지고, 그래가 또 발음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 점 좀 고려해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올린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면 조회수가 58명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한 12시간 지났는데요. 이게 PC 영상보다 더 적게 보고 있어요. PC 영상은 여기는 뭐 48명을 봤다 하고, 여기는 뭐 147명 봤다고 하죠. 뭐 이것도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중요한 영상을 올리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 올바른 역사를 찾아가 우리의 강력과 역사가 이렇게 넓었다고 찾아두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다. 유튜브의 속성상 보시는 분이 없다면 저는 앞으로 역사 영상을 이제 올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지고 보여드렸지만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는 시청자가 있으므로 이 영상 제작하는 저도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영로는 북경 베이징이다. 그리고 1900년도까지도 북경 베이징 요동이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 또 보면 명나라는 이성계가 이제 건국한 나라다. 그런 의미도 예전에 다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고려의 위치는 개의 어금니처럼 맞물려 있다. 고려 수도 베이징 북경,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동영부가 그 서경이라고 설명드렸고 베이징 북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학께서는 이 동영부가 이제 어디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의 사학자들이 엉터리로 설명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역사 영상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안 되겠어요. 완전히 개쓰레기들만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학께서 이 동영부가 어디 있고 고려의 서경이 어디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많이 보여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곳이 동영부라고 하고 그 오른쪽이 쌍성총관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른 지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다 그와 다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동영부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서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보면은 쌍성총관부 오른쪽에 있고, 자, 여기 왼쪽에는 또 서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은 고려가 되어 있죠. 자, 요것도 한번 보죠. 요거는 좀 이미지가 좀 크네요. 자, 공민왕 때 수복한 영토, 원세력, 축출,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천리장성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초중사회 한국사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선사시대 고조선, 뭐 삼국시대, 통일신랑,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쌍성총관부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초등사회 한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쌍성총관부의 설치, 원흥 고려와 강화한 이후 한반도 서북면 일대에 동령부를 설치하고 동북면 일대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였으며 그 탐라에서 탐라총관리를 설치하여 원의 직할 영역으로 삼아 직접 지배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이 오른쪽에 이제 여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에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지도의 설명으로 보면 이게 동령부가 1270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평양이죠. 여기가 동령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령부의 오른쪽에 가면 요 화주가 나오죠. 이게 이제 쌍성총관부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고려의 국경이 여기가 이제 천리정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지도에서는 고려의 수도가 여기 개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고려의 수도에서 태조 이성계에서 영토를 넓혔다면 이 위치에서 동령부가 있는 이 서경으로 이렇게 가면 이것은 서북면이 되는 거죠. 자,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뭐라 되어 있나요? 자, 태조가 동북면 원소가 되어 기찰의 잔란과 부원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령부를 회복하자, 이런 내용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내용이 있죠. 태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면 영토를 확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동한 곳을 보면은 동북면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민왕 19년 1370년 경술 정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령부가 동북면에 있는 게 아니라 서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동쪽으로 갔다, 그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북면, 여기 여진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이 동북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령부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서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북면이잖아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니까 서북면이지, 태조 이성계는 동북면으로 갔다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즉 여진이라고 써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원나라를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는 이렇게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동북면 이쪽으로, 여진이 써야 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동북면으로 갔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동북면, 여진이라 써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동령부 1270년에 이제 설치됐다고 하는데 여기 고려의 수도 서경이라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선왕조실록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공민왕 19년 1370년 경술정월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부병 1만 명을 거니고 동북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동북면으로 향하면서 황초령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곳을 이제 넘어 600리를 또 행진하면은 설한령이라는 곳에 이르고 또 700리를 행하며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동북면 영토를 확장해 있는 지역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초등학교 사회 한국사에 다시 와보면 여기 고려의 국경이 여기로 돼 있어요. 자, 그럼 태조 이성계께서 동북면을 확장을 했다면 이쪽 여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토를 더 초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가 이번에 또 동령부라고 되어 있네요. 즉 강계, 갑주, 길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쌍성총관부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이제 서경에서 다시 동령부가 이쪽으로 또 이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면 고려시대 서경에 설치된 원나라 통치기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69년 원종 10년 서부면 병마사의 기관 세단 등이 원정을 패하고 안경공 창을 세운 이면을 친다는 구실로 난을 일으킨 뒤 성경을 비롯한 북계의 54성과 자비랑 이북 서유대 6성을 들어 원나라에 투항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서경이라고 하면은 뭐 한반도를 이제 기점을 했을 때 이제 앞전에 말한 그 부분이 되겠죠. 자, 지도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서경이라고 하니까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보면 또 동령부가 이쪽으로 또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계속 내용을 보면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나 고려의 끊임없는 반항 요청에 따라 1290년 충렬왕 16년에 동령부 지역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고려 영토에 있던 동령부는 요동으로 옮겨졌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고려의 이제 서경 이것이 예전에는 동령부였는데 그것이 다시 요동 지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고려의 수도 서경인데 이것이 여기 동령부라 적혀 있는 이 요동으로 요렇게 옮겨졌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을 다 설명합니다. 자, 구글 어스로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평양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기서 요렇게 이동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요동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다들 설명을 하죠. 자, 제가 요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놓으면은 이 라오둥 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지도를 선택해 보면 여기가 요동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회 한국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 고려의 서경에서 동령부가 이렇게 요동으로 이동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실록의 내용으로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고려 왕의 명령으로 동북면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압록강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을 압록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이쪽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요동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조에 다시 왔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 등이 동령부를 공격했다. 이런 설명이 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선택해가 이제 들어가 보면은 8월 우리 태조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 부원수, 양백년에게 명하여 가서 동령부를 공격하게 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현재 이 지도로 보면 이제 앞전에는 동령부가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태조 위성계는 그러면 여기를 공격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죠. 아니면 동령부가 이쪽에 있었다면 태조 위성계께서 이쪽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보면 태조 위성계는 동북면 쪽에 압록강을 지났다. 자,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전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돼요. 한반도의 서경을 이제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이쪽에 동령부라고 써 있는 거는 이거는 서북면이죠. 동북면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자, 다시 조선왕조실록으로 와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현재 보시는 이 내용 세종실록 154권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전에는 태조실록의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종실록으로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원나라의 서경은 동령부로 삼아 관리를 두었다. 충렬왕 16년 경인에 원나라에서 서경과 여러 성으로 도로 우리나라에 돌려줬으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으로 진작해 보면 이 서경이 동령부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다시 지도로 보면은 이 서경이 동령부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로 보면 이 서경이 동령부가 이쪽으로 이동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앞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여기서는 이 동령부가 이제 서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곳으로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한번 이렇게 선택해가 들어가 볼게요.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원문 또 보면은 이제 현재 요 부분이 됩니다. 자, 해석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북면 백마사 연기관 최단과 사마교위 이연영 등이 난을 일으키어 서경 및 여러 성을 가지고 몽고에 붙었으니 원나라에서 서경을 동령부로 삼아 관리로 두었다. 충렬왕 16년 경인 원나라 지원 27년에 원나라에서 서경과 여러 성을 도로 우리나라에서 돌려주었으므로 다시 서경 유수강으로 삼았다. 공민왕 18년 기후 명나라 태조 홍무 2년에 만호부를 서경에 두고 자의, 우의, 정군, 후군, 정의, 정의, 충의 두었다. 뒤에 평양부로 그쳤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또 명나라 이제 태조 홍무 2년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만호를 이제 서경에 이제 두었다. 이런 설명이 되죠. 자, 여기 또 보면 명나라 태조이라면 이거는 보통 우리 또 주원장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주원장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무 2년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조선왕조 이제 뒤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로 이때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태조가 동북면 원수가 되어 기체의 산단과 부원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동령부를 회복하자 하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해가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나오죠. 공민왕 18년 1369년 기후. 자, 여기 홍무 2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김배관 등과 더불어 망한 원나라의 남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동령부를 점거하고, 여 동령부 나오죠. 자, 그리고 고려의 왕이 원나라를 이제 섬긴 후로서 동령부를 공격하여 북원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이 내용에서 제가 앞전에 이 명나라는 실제는 대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명나라가 아니고 원나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에 태조를 동북면 원수로 삼고 지용수와 양배견 등을 서북면 원수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다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는 동북면 원수가 되고 여기에 지용수와 양배견은 서북면 원수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북면과 동북면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태조 이성계께서는 여기 동령부가 있는 동북면으로 갔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돌아오면 자, 요 부분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태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동북면에 영토를 확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서북면으로 간 게 아니라 동북면으로 갔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동령부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고려 서경이 맞다면은 이거는 서북면이 되죠.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이 동령부 설치가 1270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고려 서경이 맞다면은 고려 개경수도에서 이동했는 게 이게 서북면이지. 이게 어떻게 동북면이 됩니까? 동북면으로 가려면은 이 바닷가가 있는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 이 여진이라서 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원나라하고 전쟁을 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원이라고 써져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서북면이 되지 동북면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으로 동북면으로 갔다면 이 원나라가 여기 여진이나 서전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야 조선왕조실록과 내용이 일치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도에서는 원이 여기에 이제 써져 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동북면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이 동령부의 위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19년 1370년 경술 정월 태전호 기병 5,000명과 부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황초령을 넘어 600여리를 행진하여 설안령에 이르고 또 700여리를 행진하여 압록강으로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동북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황초령으로 이제 지났다. 그리고 설안령도 지났다. 그리고 또 700여리를 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이 이제 나와 그것을 건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한반도가 고려이고 태조 이성계가 여기에 있었다면 압록강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이제 지도로 원나라는 여기에 있었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동북면으로 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 여진이 있는 데로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원나라하고 전쟁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가 있는 데로 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동북면이 아니고 서북면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이날 저녁에 서울의 서북방에 자기가 공중에 가득 차고 그림자가 모두 남쪽으로 붙였는데 성간에서 말하기를 용감한 장수의 기상입니다 하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이성계를 북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그 감흥일 것이다. 이제 하였다. 여기에 이제 자기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로라를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빛이 이제 자줏빛이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기운기, 자줏빛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로라가 아닐까 이제 생각됩니다. 오로라 색깔이 뭐 이게 무지개색도 띄고 뭐 자색도 띄고 뭐 여러 가지로 뜨지요. 뭐 파란색이나 뭐 초록색도 띄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분홍색, 자주색 빛도 이제 뜨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내가 이성계를 북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그 감흥일 것이다. 자, 여기서 내가 그러면 이건 누구겠습니까? 고려의 이 공민왕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북방에 이제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뭐 한반도에서 북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북방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북방이라고 해석을 해놨을까요? 경성 서국방 자기 만공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경성을 이제 기점을 했을 때 서북 쪽에 자기 오로라가 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전에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왕희왈 왕이 말하건대 여견리 태조구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북방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견이라고 하면 나 스스로 보낼 겸 보내다. 누구를 보내나? 자두나물이 이슬성을 가진 사람을 보내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고려의 이제 국왕이 이슬성을 가진 사람을 보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슬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태조구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조 그러면 이성계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필기응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반드시 그 응하다 또 입닫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왕이 태조 이성계를 보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내는 지역이 북쪽이 아니고 동북면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북쪽이 아니고 동북면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 내용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요. 내가 이성계를 북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강화한 일일 것이다. 뭐 이렇게 방명적으로 보면 북쪽이니까 뭐 북방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원문에는 북방이란 말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동영부, 동지, 요로 첨모가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옮겨가서 직계대로에 응거하여 막고자 했다. 태조가 야둔촌에 이르니 이원경, 원경은 곧 오로천모가이다. 오로천모가 이원경이 와서 도전하다가 조금 후에 갑옷을 버리고 제대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손전어 본디 고려 사람이 원컨대 신복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동무면을 이제 치러 가니까 그곳에 이원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원경이 오로천모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양반이 싸워보지도 않고 태조 이성계한테 항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본디 고려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것도 한반도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려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려인이 배신하고 원나라에 이제 붙어가지고 배설을 해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태조 이성계께서 동무면허가가 이 사람, 이원경하고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원경은 원나라의 장군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원경이 처음에 있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동영부, 동지, 요로 천모가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옮겨가서 직계대로에 응거하여 막고자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이렇게 도착했는 지대가 여기 동영부가 되겠습니다. 동영부에 이제 도착하니까, 보니까 성이 이제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이원경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동한 장소가 우라산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고려 수도 여기 개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고려의 왕의 지시를 받고, 자, 여기 평양이라 써져 있는 동영부로 갑니다. 동영부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장군이었고, 자, 이원경이 여기서 이렇게 우라산성으로 이동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원경이 여기에 서경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 우라산성으로 이동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도에 이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동영부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동영부는 여기 항상 서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서경에서 이 우랄산성으로 이동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동영부라고 여기 표기되는 건,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이원경이라는 원나라 이제 장수, 이 고려인이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동영부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오니까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우라산성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때시, 이제 맞추다. 동력동, 동쪽. 그리고 편안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곧집부, 곧 마을 관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동, 영, 부, 이 지명의 이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동, 한 가지 서로, 함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함께라는 뜻을 가지면 이제 다수의 무리를 의미하겠죠. 자, 알다, 깨닫다. 뭘 알고 깨닫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두나물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 이것은 태조 이성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옳은 것을 알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 자신. 자, 그 다음에 노둔할 노, 노둔하다, 미련하다. 그 다음에 표제 첩, 비단에 젖은 표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목. 요거는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나노, 첨모,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오는 것을 이원경이 이제 알아챘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보, 우라, 산성의 내용이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옮길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옮기다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지역이 다른 곳으로 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킬보. 편안하게 지키다. 어조사. 가다. 그 다음에 세금을 라. 그 다음에 맷산. 산성.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는 산성에 이제 의미한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라산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곳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동영부에서 태조 이성계가 오는 것을 눈치채고 우라산성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동영부 동지 요 천모가는 태조가 온다는 말을 듣고 우라산성으로 옮겨가서 지켜 대로에 응거하여 막고자 하였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라산성이 어디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에서 우라산성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소 자료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선택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미리 들어갔는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김태 동영부 우라산성의 공함이라고 했습니다. 뭐, 요 내용으로 보면 우라 이제 산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이 1370년 고려 공민왕 19년 1월 고려 공민왕이 반원 정치의 일환으로 이성계에 휘하여 고려군이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동영부 우라산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은 다음에 김태의 민족 기록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동영부가 고구려의 도읍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내용에서는 동영부나 우라산성이 이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 실록에 보면은 같은 곳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 동영부가 있는 데가 고구려의 도읍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나라의 평정서 기세 인티무르는 그의 부친 기철이 고려에서 참양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원나라 유민을 모아 동영부에 응거하여 고려 북변을 진입하였다. 자, 이에 이성계는 1370년 1월에 동영부의 동지 요로 천모가가 지키는 우라산성의 현재의 오녀산성에 포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다.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성계하고 이원경이 싸운 전투를 묘사한 이제 그림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는 원나라 이원경하고 그의 수하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태조 이성계한테 이게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이분이 이제 태조 이성계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여기서 원나라 장수 이원경은 실제는 고려인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인이 자기의 나라를 이제 배신하고 이제 원나라에 이제 붙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우라산성의 현재 오녀산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녀산성을 이렇게 검색을 해놨어요. 오녀산성은 어디에 있는 지명인가 하면 중국 랴오닝성 화련현 오녀산에 있는 고려시대의 이제 산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랴오닝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요동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제 랴오닝성을 검색을 하니까 현재 여기 나오죠. 자,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고려의 수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실제 동부면으로 이제 갖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쪽으로. 자,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여기 보면 공민왕 19년
1370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연대와 같은 것을 확인해야죠. 1370년, 공민한 19년 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다시 봅시다. 근데 여기는 날짜와 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공민한 19년 1370년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이동한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니고 동부면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전에 설명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 태조 이성계가 여기 고려수도 개경에서 여기 평양까지 가가지고 이원경이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쪽으로 도망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방향과 이동 경로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부분은 요동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그럼 실제 요동은 태조 이성계께서 동부면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요동이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요동이 이제 어디였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나요? 자, 우리가 아는 보통 요동은 앞전에 말한 이 한반도 이 북부에 있는 이 요동을 의미하는데 이게 아닌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동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북이라고 적혀 있는 이곳이 요동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 요동의 위치가 한반도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은 태조 이성계는 여기 한반도, 여기 조선에 쓰여 있는 이곳에 있었는 게 아니고 여기 대륙에 있어야 동부면으로 이동된다, 그게 이제 말이 맞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령부가 어디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한반도 요동이 아니라고 이제 보면은 여기 하북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이 이제 요동해야 된다. 그러면은 동령부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실천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동이 어디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나요? 자, 요동은 고도에 이동된 것이 아니다. 1842년 요동과 황하의 위치는 동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1800년도 이후에도 요동이 하북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대한 천재, 진짜 요동의 위치, 너와 단둘이서 벌써 4년 전에 밝혔다. 1900년도까지도 북경 베이징이 요동이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보면 요동은 고대 이동된 것이 아니다. 1842년도 요동은 대륙 북경 위에 있었으며 청대 후기 학자인 위원회에 져서 해국도죠, 만국 공법이 나온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쌓은 만리장성, 여기에 보면 고구려가 건설한 만리장성은 국내성 어디인가, 요동과 압록강,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고구려가 있는 위치도 여기 요동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리장성도 요동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공부했다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도 명나라가 있는 위치에서 동부면을 이동을 방향을 설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민한 19년 1370년에 태조 이성계께서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니고 동부면으로 황초령을 넘어 600리를 행진하여 설안령에 이르고 또 그 700리를 행진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압록강을 건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압록강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우라산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라산성이 나오기 전에 압록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베이징 북경이 고려의 서경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동령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령부를 이제 기점했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것이 한반도 서경의 평양의 동령부인가 아니면 대륙 북경 베이징의 동령부인가, 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조 이성계께서 제가 여기 명나라를 공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남경에 있는 이곳이 경북궁에 있었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고려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동부면을 쳤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베이징 북경이 동령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앞전에 실록의 이제 설명 내용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왕경이 이제 현재 이 베이징 북경에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께서 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랄 산성이 된다. 자, 그런 의미죠. 자, 앞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 우랄 산성이 이 야오닝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야온성이 요동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요동은 여기 북경 베이징 이쪽이 이제 요동인 것으로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 원경이 처음에는 여기 베이징 북경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고려의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용부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원나라에 이제 붙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장수 이원경이 태조 이성계께서 오는 것을 알고 불이 나게 이제 도망가는 게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동용부가 있는 곳이 바로 요동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태조는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리고 동부면으로부터 황초령을 넘어 600리를 행진하여 설안령에 이르고 또 700리를 행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우라산성이 나온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동용부가 베이징 북경이며 황초령, 설안령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오녀산성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압록강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고, 그 경로로 이제 보면 압록강의 위치가 여기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랄산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이 동용부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압록강을 지나가지고 우라선성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압록강은 우라선성이 나오기 전에 이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안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한반도 꼭대기 이 요동은 아닌 경우가 되죠.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한반도 보통 고려 개경 수도에서 평양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라산성 이쪽으로 왔다는 것은 순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실록의 내용으로 확인했지만 이 태조 이성계께서 이렇게 한반도에 있었다면 여기 개경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동북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이 여기 있어야 되고 원나라 그 장수 이원경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전혀 위치가 이동 경로가 전혀 맞지 않다. 태조 이성계께서는 여기 대륙 남경에서 경부궁을 건설하고 여기에 이제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남경에서 정확하게 동문면으로 이동된 것이 설명이 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원경이 여기서 이제 항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도도왕조 실록에 기록된 요동은 바로 여기다. 자,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께서는 한반도에서 조선을 구국한 적이 없다. 대륙에서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주원장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에 조선에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는 조선을 건국한 게 아니라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럼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조선의 이름으로 다시 제 이제 나라를 건국했다 하면 뭘까? 그 이전에는 분명히 명나라를 건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동부면 백마사가 되어 이것을 이제 쳤다고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선왕조 기록으로 돌아와가지고, 공민왕 18년 1369년에 이 내용에서 여기 왕은 명나라를 섬긴 이유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대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조원장의 경우가 명나라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힘이 강한 나라, 아주 큰 나라를 대명으로 불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공민왕 18년 1369년 이때는 원나라가 힘이 가장 강력하고 강세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명으로 불렀다, 명나라를 불렀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 이제 왕이 원나라, 다시 말하면 이제 북원이 되는데, 북원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끊고자 그래서 동령부를 쳤는데, 이 동령부가 베이징 북경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학계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한 내용을 보면 동령부는 원나라의 고려 서경에 두었던 관청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베이징 이제 북경이 되고 고려의 수도 서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령부가 된다, 자, 그런 의미도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베이징 북경이 고려의 서경이고 여기가 동령부다,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를 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나라에 이제 빌보터사는 이원경이 여기서 온효산성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항복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는 명나라를 건국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됐다. 황성은 옛날 여진 황제의 성이다. 태조는 원나라 추밀부사 배추와 동영부의 이원경, 이배관, 이장수, 이천우, 한닷사, 기마, 노정 등 300여 호와 왔어. 태조가 우라에 들어갈 적에 무너진 담안에서 곡성이 있었음을 듣고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벌거벗고 서서 울며 말하기를 나는 원나라의 조정에서 장원 급제한 배주인데 기국의 이인복도 나와 동년입니다 하였다. 태조는 장원의 이름을 한번 듣고는 곧 옷을 벗어서 그를 입히고 말을 주어서 그를 타게 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오니 왕이 배주에게 한복이란 성명을 내려주었다. 한복이 태조를 섬기게 되매 매우 조심성 있게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나라의 그 왕이 예전에 그 심양에 있었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심양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여기에 있는 그 성이 아닙니까? 이 지명이고, 이 라오닝성이 되는데,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렀다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여기 동영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동영부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북쪽으로는 동영부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태조 이성계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북쪽에는 동영부에 이르렀다, 그런 설명이면 이쪽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황성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제 여진의 왕이 예전에 살던 곳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쪽에는 바다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텅 비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진의 황성이 여기에 있었다면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압록강이 이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정난의 변이 베이징 북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가 이 난징에서 끝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왕조 실록의 이 부분의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태조 광제가 여기에 저기 각주에 나온 것처럼 이 주원장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 각주에 주원장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정난의 변이 현재 주원장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일으킨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사서감 송이장이 만천표를 요동에서 교부하여 돌아왔다. 이동해서 송이자랑이라는 분이 왜 말 1000표를 요동에 주었겠습니까? 바로 정나라의 변을 이제 대비해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태종 이방원이 요구했는 내용이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방원 스스로가 자신이 말을 받았다고 여기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조선왕이 어찌 사설의 열왕과 규제할 수 있냐 그러면서 여기 송이정하고 건울송을 유배시킨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송이정과 아마 건울송을 이제 먼 곳으로 유배시켰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황제가 태조 광제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홍건영 난을 일으켜가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이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태조 이성계 이제 이분의 이제 기록이다 확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제가 명실록하고 청실록 사이트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태조 광제 1328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명실록은 그 전에 남아있던 서서가 다 유실됐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분실됐기 때문에 대만에서 예전에 남아있는 그 청나라 시대의 기록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편찬한 그런 이제 실록이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명실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명태조 이제 실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손으로 써가지고 작성한 이제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만든 그 짜집기 이제 역사서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뭐 가짜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실록 말고 또 다른 그 사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명사라는 책이 하나 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명사하고 명실록이 이제 같은 이제 책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책자이더라고요. 자, 인터넷에 이렇게 명사를 검색하면 이런 이제 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이렇게 이제 210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 보면 다양한 이렇게 부분의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책을 이제 편찬하는 이 디자인 형태를 보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준선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선을 벗어나 가지고 인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이 서적을 보셨나요? 고서 중에. 근데 고서는 이런 식으로 인쇄되는 거 생기 처음 봅니다. 이게 이제 명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실록하고 명사가 이제 같은 서적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디자인이나 그 책의 형태를 이제 보면은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명사의 내용을 계속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또 안내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명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명사에는 보면은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휘가 원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이 주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국어로 한번 이제 번역을 해 볼게요. 자, 명사. 태조는 천법을 창시하고 대성, 지존, 정의, 오, 순덕, 성공을 세고 이름을 원장이라 하였으니 이름을 각이고 성은 주이다.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이제 건국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내용도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지정 4년 가문과 메뚜기 때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메뚜기 때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메뚜기 때 그러면 이 삼국사기가 이제 생각나잖아요. 김부식이 1145년에 완성한 삼국시대 뭐 역사서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에도 보면 이 메뚜기 떼가 나오잖아요. 이게 김부식이라는 그 삼국사기에도 메뚜기 떼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메뚜기 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삼국이 한반도에 있었는가 의문이 드는 내용 중에 이 하나가 이 메뚜기 떼가 되겠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큰 기근이 들었다. 타이즈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망할 형은 잇따라 죽었고 그는 너무 가난해서 묻힐 수 없었습니다. 여기 뭐 타이즈라고 그러면 요거는 번역이 좀 이상하게 그런데요. 뭐 주원장을 의미하겠죠. 주원장이 17살에 그의 부모와 형제가 기근이 들어가 이제 죽었다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묻힐 수 없었습니다. 이 출신의 유자가 묻힌 곳은 풍양류이다. 태조는 홀로 남겨져 의지할 사람이 없어 환각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는 허베이에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질병 보라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은 보호하기도 한다. 질병은 끝났고 장소는 사라졌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원장이 환각사에 이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홍무제를 검색하면 이 주원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호주 종리현 한족 빈농 가문에서 태어나 힘정 선장을 보냈다. 10대 후반에 여기 이제 환각사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환각사는 절에서 출가했다. 탁발성이 되어 여러 것으로 전전하다 20대 초반에 홍건적에 이제 들어가 각종의 회화에 활약하였다. 이런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다시 실록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6일 병이 첫 번째 기사 1395년 매홍무 28년 연안과 사설에 교제한다고 명나라가 통사 송의정과 안마 권을성을 유배시키다. 자, 여기 보면은 황제가 송의정과 안마 권을성을 먼 곳으로 유배시켰다. 이 내용이 여기 황제가 태조 이성계가 이게 맞다 하면은 자, 앞전에 본 이 명사의 내용이 얼마나 소설 같은 얘기인가 짐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록이 가짜인가 이 명사가 가짜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명사가 명나라 역사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현재 기록에 보면 태종이 명나라 황제 우대를 받고 돌아왔다 이동에 보면 여기 또 황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종이 뒤에 흠찬 내간 황엄을 보고 이제 물었다. 옛날 태종 황제를 연부에서 볼 때 모시고 섰던 사람이 누구냐? 엄이 대답하였다. 경대인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황엄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황엄 그러면은 또 실록의 다른 부분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 이제 한 부분의 내용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대마도 정벌에 관한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대마도는 이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마도는 대만이라고 이제 설명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그 구주라는 그 지역 있잖아요. 일본의 구주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규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마도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지도를 바탕으로 해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현재 보시는 이 지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1594년 엉반이 제작한 지도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드렸죠. 자, 여기에 오른쪽 편에
이제 일본에 이제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마도라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규수가 되겠습니다. 이 규수의 섬이 이제 몇 개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이게 9개의 주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 9개 섬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9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대마도 스시마 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섬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이키시 섬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양쪽으로 이제 배치해 놨는데요. 자, 여기에 왼쪽에 대마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현재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아요? 이 섬이 이제 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여기 아래쪽 요 부분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여기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자, 요거는 지도를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요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거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 중간에 요 섬이 하나 있는데, 뭐 요것도 뭐 요거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위쪽에 있는 현재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대마도가 어느 섬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가 현재 이키섬이라고 알고 있는 요게 요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섬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섬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대마도가 왼쪽 편에 있는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키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대마도가 이키섬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대마도는 요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요게 실제 대마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섬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하나, 뭐 두 개, 뭐 세 개, 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뭐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되죠. 그래가 이게 이제 구주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제 전체의 이제 이미지로 이제 윤곽을 잡으면 이렇게 되죠. 우측편에 이제 구글 지도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자, 요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요게 이렇게 이제 생긴 형태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제가 좀 이미지 연접편 좀 이상하게 그려가 그런데 뭐 대충 그리면은 요런 이제 윤곽 형태로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십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에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요거다,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마도 스시마 섬으로 알고 있는데 요게 요거다. 그 중간에 섬이 여기 하나 있는데 요게 요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편에 여기 한라산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치가 되는 지형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여기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마도다,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같은 이제 위치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마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어느 시점인가 이 위쪽에 이제 대마도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제 대마도를 이제 대만이라고 이제 설명이 드린 경우도 있죠. 이 대만이 좀 콩처럼 또 생겼습니다. 이 대마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연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찍은 이런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대마도 정벌, 세종 황제가 정벌에 축하하다. 기해동종, 대마도 3차 정벌에 성공하여 세종 황제께서 내시를 보내어 축하하셨다. 명나라가 조선이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대만이도, 대마도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에 나오는 그 실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해등종 대마도 대만 3차 정벌에 성공하여 세종 황제께서 내시를 보내 축하하셨다. 명나라가 조선이다. 자, 여기에 이제 번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기해 7월에 대마도 외적이 변경을 침범하여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서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켜 광동, 철강 등 위에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에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경으로 보내니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감 황엄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대마도 정벌에 성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주사공 파기도 조선 수군이 그 섬 대마도로 패배 함락시키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감 황엄을 보내서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를 하다. 여기 황엄이라는 내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이제 실록의 내용이 다시 돌아보면 1394년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황엄이 나오죠. 뒤에 태종이 흠차 내강 황엄을 보고 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황엄이라는 내시가 이 태종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연왕이 태종 황제라고 하니까 바로 이방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실록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찾아놨는데요. 기해 7월에 대마도 의적이 변경과 침범으로 여러 장소를 나누어 보내서 해군을 그 섬을 함락시켰다 하니까 이게 대마도 이제 정벌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강 황엄을 벌써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영락 20년 임시 4월 20일에 왕이 이제 병원에 들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마도 정벌은 누구의 지시로 세종이 정벌을 했습니까? 태종 이방원의 지시로 이 대마도 정벌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명나라 임금이 이 태감 황엄의 내시를 보냈다. 이 내용에서 태종이 누구인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마도 정벌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찾아놨어요. 뭐 대마도 정벌을 하면은 이 몇 차례 정벌한 내용이 있습니다. 1차, 2차 뭐 정벌했다고 합니다.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한반도와 이제 중국을 침략하던 노략질하던 외국의 본고지 스시마 섬을 대마도로 정벌했다. 제가 앞전에 고지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스시마 섬이 아니다. 일본의 이제 구주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스시마 섬. 그리고 대마도 정벌은 뭐 1차 정벌하고 2차, 3차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차는 뭐 1389년부터 창왕 2년에 음력 2월에 이제 박이가 병선 100척을 이제 이끌고 스시마를 공격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선 300척을 불사르고 노사태로 진멸하였다. 이 300척이라는 이 배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제 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대마도로 가는 이 스시마 섬, 여기에 300척을 댈 수 있는 그런 이제 배 함선이 아닙니다. 대마도로 가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구주처럼 이 정도의 이제 큰 규모가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일본 땅을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저는 이 대마도가 이제 말머리처럼 이제 생겼다고 많이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일본 섬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해마처럼 생겼어요. 해마 여러분들 아시죠? 해마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꼬리도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몸체라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 대마도가 이게 바로 해마의 머리 부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저는 이 일본어의 땅의 이 지형을 보면은 해마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땅 이 대마도를 해마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 대마도로 이제 불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대마도다.
이 정도 이제 크기가 돼야 300척이라는 이 선박을 댈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마도 정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크기 때문에. 땅의 지형이 이렇게 이제 크다면은, 왜고들이 산벌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곳을 정복하기는 어려운 경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서 이제 정복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 해마의 머리를 정복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정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1396년에 태조 5년 음력 12월 문화우정성 김사형이 오도 백마 처지사가 스시마를 정벌하였다. 자, 여기다 보면 이 스시마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2차 정벌은 태조 이성계 5년 때부터 해가 계속 또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마도가 워낙 중구난방으로 섬이 크기 때문에 정벌하기 쉽지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3차 정벌을 보면 또 1418년 태종 18년 대마도에 큰 흉년이 들어 이제 기근이 발생하자 대마도인들이 명나라 해안으로 약탈을 가던 도중에 조선의 서총군과 해주 해안을 약탈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대마도주는 소 사다의 시계가 죽고 아들 소 사다모리가 그 지위를 계승하였는데 조선의 새 도주인 소 사다모리가 왜고를 선조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직접 대마도에 대한 정벌을 논의하였다. 자, 여기도 보면은 제3차 정벌을 설명하는데 대마도인들이 명나라 해안으로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 명나라가 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요 이제 명나라가 있는 그 위치가 여기 보면 이때가 1418년 태종 시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종 이방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강 황금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자, 여기에 이제 8월에 명나라 임금이 보냈다. 그러면 이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태종 이방원이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세종이 대마도 정벌한 내용이 이 대마도 정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이 황엄이라는 내시를 보냈기 때문에 이 황엄이 내시가 있었는 곳이 바로 명나라다. 그런 의미죠. 바로 이 황엄이 명나라 임금의 내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영락제가 태종 이방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록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 되어 있고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이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 뒤에 태종이 흠차 내간에 황엄을 보고 물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황엄이 명나라의 태종의 내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원문에 보면은 즉 태종 황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 되고 여기에 조선 세자라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자가 바로 연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보면 대마도 정벌에 명나라의 황엄의 내시가 와가 축하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대마도 정벌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8월에 명나라 임금 태감이 황엄을 보내어 대마도 정벌의 성공을 축하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영락제가 이방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다 나버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연왕이 이제 영락제이고 이것이 이방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태조 광제가 이성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세황제가 정종인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갑주에 태조 광제가 주원장이라 이거는 순 엉터리다. 실록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각주를 조작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의 이제 내용이 이게 조선 제2차 이제 왕자의 난이 된다. 그리고 명나라 역사로 따지면 바로 이게 정난의 변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난의 변이 시작되는 지역이 여기가 베이징 북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이 요동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다.
동영이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요동의 이제 위치를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요동이 바로 정난의 변이 일어난 이 베이징 북정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 라오등반도 여기에 있는 이 요동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조 이성역에서 요동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도 보는 것처럼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 역시 요동 정벌을 계획하시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왕자의 난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실록에 이제 다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요동에 위치하고 연왕이 누구인가, 태조 광제가 누구인가, 서왕제가 누구인가. 자, 이 기록으로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께서 건국한 나라인 것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에 보면은 여기 주원장이 명나라를 이제 건국한 것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이제 원장이라고 되어 있고 성은 이제 주시다. 그러면 이 명사도 가짜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의 이제 서적의 이제 디자인 형태를 보면, 자, 여기 번질하게 이제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거 다 가짜입니다. 자, 진짜는 바로 여기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께서 위화도 해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당연히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다면 위화도 해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건국한 사람이 여기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은 다 가짜이다. 그리고 실제 명나라를 건국하신 분은 자, 이분이다. 태조 고황제 그리고 단이다는 이 이름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1394년 외홍무 27년에 되십니다.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자, 여기다 보면은 이 태종이란 말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말도 나오고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남제 조반 그리고 연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연왕이 누구였는가? 원문에는 보면은 즉 태종 황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기록도 태조실록 아닙니까? 태조 이성계에 관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그런 서적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연왕이 태종 황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은 이제 이방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번역의 내용을 보면은 태종이란 말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태종이 명나라의 서울에서 돌아왔다. 태종이 명나라의 서울에 이르니 그리고 여기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여기 또 태종 나오고 태종 나오고 전시 태종이 나오죠. 근데 실제 이제 원문에는 태종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 원문에 태종이라는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찾기 기능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종이란 말이 여기에 연왕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한 구절만 태종이라는 한자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원문에는 이 태종이란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연왕을 태종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태종이라고 계속 그 호칭을 삽입해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태종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연왕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 원문에는 태종이라는 말은 단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이 연왕이 태종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에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즉 세자라고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조선 세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자라는 구절은 이게 몇 구절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세자라는 이 단어도 단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 내용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자, 이 내용은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연왕을 세자로 호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삼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에 연왕 태종 이방원을 이제 세자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것도 이제 명나라 선비들이 이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바로 요 조선 세자라는 말이 여기 연왕이다. 즉, 이분이 태종 황제이다.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이제 구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구별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세자하고 연왕이 이 태종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같은 분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학계에서는 현재 이 기록이 태종 이방원이 이제 명나라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홍원적 난을 일으킨 주원장의 후손 영락제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버립니다. 영락제가 조선 이제 이방원을 보고 이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우리의 역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종이 연부를 떠나서 도정에 있을 때 열왕이 서울에 조회하기 위하여 편안히 연을 타고 말을 몰아서 빨리 달렸다. 태종이 말 위에서 내려 길가에서 인사하니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의 휘장을 여기서 오래도록 온순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나갔다. 바로 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연왕이 영락제 아닙니까? 영락제가 이게 수레를 타고 가다가 태종 이방을 봤는데 어떻게 멈춰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연왕이 그럼 태종 이방원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누군가 이렇게 서가 있다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분이 누구야? 너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봅니까? 연왕 영락제한테는 이 태종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인물인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를 타고 멈춰가지고 태종 이방원하고 재결을 한다는 이 내용이 이게 허황된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원문에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드렸지만 태종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세자로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연왕과 태종이 다른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선 세자라고 부르는 이분이 바로 연왕, 태종, 황제, 이방원이다. 이렇게 각주에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태종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등장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왕과 태종이 다른 분으로 해석 번역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어진이 그 태조 이성계가 맞다면은 하나는 반드시 이제 가짜 어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어진이 이 가짜로 이제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1920년도 신해혁명을 거치고 이 어진을 다 가짜로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 이제 실록의 이제 기록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했지만 태조 이성계는 동북면을 이제 확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방향도 대한민국 사학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를 건국했다. 그럼 명나라를 건국했으면 여기에 있는 이 홍무제라는 이 연호는 태조 이성계의 연호가 된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어진이 진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고 왼쪽에 있는 이 주원장의 어진은 가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어진의 이제 합법을 보면은 이거 20세기에 그려진 합법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오른쪽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이 어진도 20세기에 그려진 합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 어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